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진도는 배움책 26쪽 아랫부분부터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4쪽 표를 참고하면서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지층은 대부분 시원생대 때 형성된 지층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된 변성암이 제일 많습니다. 고생대 지층은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처럼 지향사에 해당합니다. 이때 두터운 퇴적 지층이 형성되었죠. 고조서, 고평무 기억나나요? 고생대 조선계는 조개, 산호 등 탄산칼슘이 굳어진 해성층으로 석회암이고, 고생대 평안계는 습지나 호수에서 퇴적된 육성층으로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을 살펴보면 산호초나 조개 껍데기 등이 굳어진 것으로 주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그리고 석회암은 시멘트와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석회암 지대 주변에는 석회 동굴이 발견되고, 석회암이 풍화되면 배수가 잘 되어 밭농사를 주로 실시합니다. 세 번째, 중생대 지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생대는 육성층으로 공룡이 발자국 화성이 발견이 되는 경상분지로 이때 퇴적암이 나타나고, 두 번째, 중생대 지각 변동으로 대보조산 운동과 불국사 변동으로 이루어진 화성암이 있습니다. 즉, 마그마가 땅속에서 관입하여 굳어진 화광암이 있습니다. 화성암이란 불화, 화산이죠. 이룰성으로 화산으로 이루어진 성분, 화산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화산 폭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암석은 모두 화성암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중생대 화산 폭발은 힘이 약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땅속에서 픽 하고 관입하여 굳어진 화강암이 대부분이고, 신생대 화산 활동은 힘이 강했기 때문에 지표 밖으로 화산이 분출하여 뜨거운 용암이 땅 위 온도와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굳어져 이루어진 암석인 현무암과 조면암 등이 있습니다. 중생대 화강암은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됐고, 신생대 현무암은 화산 활동으로 지표면으로 분출된 마그마가 급격히 식으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기후변동과 지형발달, 신생대 기후변동을 살펴보면 신생대 4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4번의 빙기와 3번의 간빙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후빙기에 해당됩니다. 4번의 빙기는 첫 번째 퀸즈 빙기, 두 번째 민델 빙기, 세 번째 리스 빙기, 네 번째 비림 빙기라고 합니다. 빙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빙기는 비교적 따뜻한 시기로
빙기와 빙기 사이의 온화한 기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후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빙기가 다시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후빙기가 아니라 간빙기로 변하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빙기, 마지막 빙기를 최종 빙기, 즉 네 번째 빙기인 비름 빙기에 해당됩니다. 빙기 때는 지금보다 평균 해수면이 120m 정도 하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의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빙기와 간빙기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먼저 후빙기인 현세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후빙기는 기온이 온난하니까 빙기에 비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강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식생들이 잘 자라서 안정적이 되고 특히 빙기 때보다는 따뜻한 기후에 자라는 난대림이 확대됩니다. 후빙기에는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육지 면적도 빙하가 녹아서 낮은 부분이 잠기게 되므로 육지 면적은 축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므로 해발 고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천의 길이는 빙기에 비해서 짧아지게 됩니다. 빙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가려면 걸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빙기 때의 강수량은 기온이 낮으니까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나겠지요. 따라서 온난했을 때보다는 강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생도 추우니까 잘 자라지 않아서 빈약하게 되고 난대림은 다 없어지고 그 추운 것에 견딜 수 있는 냉대림은 확대되겠죠. 빙하가 확장이 되면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빙하가 확장이 되면 해수면이 하강하게 됩니다. 육지 면적도 빙하가 확장을 하게 되면 육지도 확대가 됩니다.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하강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아지고 하천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자, 지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빙기에는 바다가 아닌 육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후빙기 때의 하천이고 파란색은 빙기 때의 하천이 되겠지요. 따라서 후빙기 때에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후빙기 때는 하천의 길이가 깁니다. 3. 기후변동과 지역 형성작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세인 후빙기 때부터 할게요. 후빙기 때에는 풍화작용이 고온다습하고 세균동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풍화작용이 활발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천의 상류에는 온난하기 때문에 식생 밀도가 높아지고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미약해지면서 풍화산물의 공급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고온 다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빈기는 빈기 때보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이 늘어나면서 하천에 의한 침식, 운반 작용이 활발해지고 특히 하천 상류는 침식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하천 하류에는 침식 기준면의 상승으로 퇴적 작용이 우세해지면서 범람원 삼각주와 같은 퇴적 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침식 기준면이란 쉽게 말하면 해수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으로 땅 위 모든 지역은 침식 기준면까지만 침식이 됩니다. 침식 기준면보다, 즉 해수면보다 낮게 침식할 수 없습니다. 침식 기준면과 해당 지형의 고도차가 크면 침식이 나타나고 침식 기준면과 해당 지역의 고도차가 낮으면, 즉 작아지면 퇴적작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후빈기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상류에는 해수면과 해당 지역의 고도차가 크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나타나고 하류에서는 해수면과 해당 지역의 고도차가 작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빈기 때는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빈기에는 상류는 퇴적작용, 하류는 침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빈기와 후빈기의 하천 상류와 하류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후빈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니까 후빈기에는 하천 상류는 침식, 하천 하류는 퇴적.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빈기 때는 지금과 반대로 하천 상류에서는 퇴적작용이 나타나고 하천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나타난다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빈기는 현재와 반대구나 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빈기는 아주 추운 한랭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화학적 풍화보다는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활발하고 춥기 때문에 하천 상류이고 하류이고 식생이 빈약합니다. 따라서 하천 상류에는 식생이 빈약한 데다가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풍화산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강수량의 감소로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서 상류에 쌓인 풍화산물을 하천에 의한 침식, 운반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천 상류에 쌓인 풍화산물은 많지만 하천이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식, 운반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쌓여서
퇴적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빙기때의 하천 하류는 침식 기준면, 즉 해수면이 하강으로 침식작용이 우세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침식 기준면과 해수면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침식 기준면과 해당 지형이 차이가 크면 침식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빙기때 하천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V자곡 계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빙기와 후빙기의 이 풍화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림은 한랭 건조라고 했으니까 얘는 빙기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있고 온난 수비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후빙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은 하천의 상류가 되고 오른쪽은 하천의 하류가 됩니다. 이쪽은 상류, 이쪽은 하류가 되겠죠. 상류, 하류. 후빙기 때부터 하면, 후빙기 때는 하천의 상류에서는 온난 수변하기 때문에 풍화산물은 적지만 강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하천의 유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하천에 의한 침식작용이 활발해집니다. 후빙기의 하천 하류는 빙하가 녹음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침식 기준면이 해수면이라고 그랬죠. 침식 기준면과 지형이 하류 부분에는 고도 차이가 적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후빙기 때는 우리가 알듯이 상류에는 침식, 하류에는 퇴적입니다. 그러나 빙기 때는 정반대가 되는데요. 빙기 때에는 추우니까 강수량도 줄어들고 화학적 풍화보다는 기계적인 풍화작용이 활발해서 풍화산물이 공급이 많아지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하천에 의한 침식 운반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그냥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 상류에는 퇴적, 하류는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하류 부분에 있는 지형과 해수면의 고도차가 후빙기 때보다는 크게 됩니다. 따라서 고도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빙기 때 하류에는 침식 기준면이 낮아지므로 하류 지역은 침식 기준면과의 차이가 커져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빙기는 후빙기와 반대라고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 산지지형 1차 산맥과 2차 산맥. 1차 산맥은요,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융기한 산맥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융기를 받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대표적인 1차 산맥으로서는 함경산맥, 마천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2차 산맥은 1차 산맥이 형성된 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차 산맥이 늦습니다. 중생대 지각운동으로 형성된 지질구조선을 따라, 지질구조선은 약한 틈, 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을 따라서 약하기 때문에 차별적 풍화와 침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차별적 풍화와 침식이 진행되며 형성됩니다. 따라서 해발 고도가 낮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아주 미비합니다. 따라서 험준한 산맥이 아니라 저산성 산지나 언덕과 같은 구릉성 산지, 그리고 낮은 조금 높은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평야지대에 조금 높은 부분만 남아있는 잔구성 산지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차 산맥인 낭림산맥이나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차령산맥, 노령산맥, 강남산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산지의 형성 과정을 보면 1. 중생대 때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이 되어서 한반도가 다소 이렇게 평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동해안을 따라 치우친 융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했지요. 이때 동해안 축을 따라 일본판과 우리판이 갈라지면서 동해안 쪽에 회감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1차 산맥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산맥이 골격이 형성이 되고, 그 후 이게 1차 산맥입니다. 그 후 약한 지질 구조선을 따라 이렇게 하곡이 발달하면서 약한 지질 구조선이 패이고, 그 주변에 남은 차별적인 침식이 진행돼서 남은 부분의 약한 2차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 하곡을 따라 차별 침식이 일어나 2차 산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계속 풍화를 침식과 풍화에 의해서 지표 속에 있던 화강암이 노출되게 됩니다. 탐구활동. 자, 1번은요. 자, 가는 1차 산맥, 험준하죠? 1차 산맥입니다. 나는 평야지대에 있는 이렇게 낮은 산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차 산맥이 됩니다. 2번은 가는 1차 산맥으로서 연속성이 크고 나는 2차 산맥으로서 비연속성을 띠게 됩니다. 3번 가산맥은 B지형, 나산맥은 A지형에 분포하고 가는 1차 산맥이기 때문에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졌고, 5번 나는 2차 산맥은 약한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6, 7은 5, 5입니다. 탐구활동, 우리나라의 산맥 분포와 방향. 가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인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고생대 때 이루어진 고생대 때 이루어진 석회암이 아니라 신생대 때 이루어진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1번은 X입니다. 2번 나는 함경산맥은 신생대 지각변동으로 형성되었다. 예, 5입니다. 신생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3번
다는 낭림산맥은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 1차 산맥입니다. 예, 맞습니다. 4번 라는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장기간 침식으로 땅속에 있던 화강암이 노출되면서 나타난 돌산입니다. 5고요. 5번 1차 산맥에 해당하면서 한국 방향이 아닌 산맥은 함경산맥과 소백산맥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산맥은 모두 다 신생대 때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이루어진 이 산맥들입니다. 그 중에서 남북 방향의 모두 다 1차 산맥이지만 남북 방향의 한국 방향이 아닌 것은 함경산맥과 소백산맥입니다. 돌산과 흑산. 흑산은 주로 시원생대 때 지층에서 나타납니다. 즉 오랜 전에 만들어진 지층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작용이 이루어진 변성암입니다. 오랜 기간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흑산을 이룹니다. 흑산은 산 정상부에 암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두터운 토양층이 나타납니다. 흑산은 당연히 두터운 토양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식생이 자라기에 좋겠죠. 따라서 식생 밀도가 높고 안정적입니다. 대표적인 흑산으로서는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이 있습니다. 돌산은 돌석자를 써서 석산이라고 합니다. 돌석산의 기반암은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화강암입니다. 즉 중생대 때 마그마가 지표 속에서 힘이 약해서 땅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땅 속에서 관입을 하면서 굳어진 이 암석을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화강암이 처음에는 땅속에 있었으나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지표에 노출이 되면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돌산이 됩니다. 산 정상부에 암석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암반이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산인 경우에는 12,000 봉우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식생의 밀도는 커다란 바위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생이 자라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식생 밀도가 낮습니다. 대표적인 산으로서는 북한산, 월악산, 월출산, 설악산, 금강산 등 귀암 암석으로 절경이 빼어난 이런 산들이 돌산에 속합니다. 탐구활동에서 가는 돌산이겠지요. 나는 흑산입니다. 돌산이 나타나게 된 것은 화강암이 땅속에서 분출되면서 용암이 굳어져서 이루어진 화강암이나 오랜 세월 동안 침식과 풍화가 되면서 지표면에 이렇게 돌출되면서 돌산을 이룹니다. 1번은요 가고, 2번은 흑산은 식생 밀도가 높고 돌산은 식생 밀도가 낮습니다. 세 번째, 고위평탄면. 고위평탄면은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에 생겨난 지형입니다. 따라서 경동성 요곡 운동의 증거가 바로 고위평탄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평탄면은 오랜 세월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신생대 3기 때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동해안 쪽에 융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침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비교적 평탄하게 남아있는 지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평탄면은 평창군 일대의 대관령과 무주 진안 장수 합해서 무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진장의 진안권이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산의 정상부가 협소하지 않고 산의 정상부가 이렇게 평탄한 지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100m 올라갈 때마다 이게 100m입니다.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산 정상은 기온이 낮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서늘하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낮고 또한 증발량도 적습니다. 이곳은 융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해발 고도가 높고 높은 그 산의 정상부가 협소하지 않고 평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고위평탄면이라고 합니다. 고위평탄면은 평탄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고위평탄면에서 이루어지는 농사는 주로 고냉지 농업, 고냉지 채소입니다. 고냉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냉랭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하는 농업을 고냉지 농업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배추와 무가 있습니다. 배추와 무는 우리가 가을철 채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지에는 배추나 무를 언제 주로 수확을 하냐면 김장철, 가을이 서리가 내릴 때 이 배추와 무를 추수해서 김장을 담급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추와 무는 가을에만 구하기가 쉬웠는데, 오늘날에는 여름철에도 배추와 무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글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냉지 농업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배추와 무는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가을철 채소로 평지에서 여름에 배추와 무를 재배하게 되면 썩고 재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고위평탄면에서는 평지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 여름철에 배추와 무를 재배하여 팔기 때문에 수입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고위평탄면은 바람이 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식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토양 침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객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기온이 선선하기 때문에 목초 재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고위평탄면은 고냉지 농업과 목축업으로 이용하고 있고, 아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스키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가을처럼 서늘하기 때문에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고 선선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양지, 피서지로도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겠지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고위평탄면은 지금 대관령과 진안고원이 일대라고 했고요. 자, 고위평탄면은 지형돼서 찾으면 지금 경사가 급할수록 이 등고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넓습니다. 이런 곳이죠. 요곳이 바로, 그리고 다시 등고선의 간격이 또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곳이 바로 고위평탄면이겠죠. 라가 해당이 됩니다. 고위평탄면이 이루어진 것은 자, 신생대 중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되게 오래된 지층으로 이렇게 오랜 침식으로 인해서 평탄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생대 중기부터 신생대 3기 일본판과 우리판이 갈라지면서 동해 쪽으로 강한 행압력을 받아서 신생대 중기의 경동성 요고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 정상 부분이 평탄함을 이루면서 고위 평탄면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등고선이 간격이 굉장히 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입니다. 900m, 1000m, 1100m, 여기도 지금 한 800, 900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경사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창군 일대는 등고선이 간격이 좁은 것으로 봐서 완만한 지형입니다. 따라서 지형도로 지형을 참고하여 지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동쪽이 높고 서쪽이 이렇게 낮은 고위 평탄면의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등고선의 간격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등고선의 간격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등고선의 간격이 낮아진다면 이렇게 분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형도를 보면서 이게 분지인지 고위평탄면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이 가운데 평창군에서 넓어진 것으로 봐서 이곳은 고위평탄면입니다. 따라서 고위평탄면 2번 고위평탄면 A는 B보다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바람은요 산의 정상부에서 더 강하게 붑니다. 따라서 A가 더 산의 정상부예요. 정상부지만 주변이 평탄한 지형이죠. 따라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3번 이 고위평탄면은요, 즉 목축업은 A보다 B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목축업은 고위평탄면인 A에서 이루어지기가 좋습니다.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그 양이나 이런 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목장이 조성이 돼 있고, 특히 여기는 목초지 조성이 유리한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더 목축업이 이루어집니다. 영상톡톡에서 해발 1000m에 해당하는 강릉 안반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안반대기라는 명칭은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떡매를 칠 때 사용하는 넓고 평탄한 이런 판때기를 닮은 지형을 안반대기라고 합니다. 이 강릉의 안반대기는요, 행정구역상 강릉시에 속하는 지형으로 평창군 대관령과 이렇게 접경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넓게 대관령과 가까운 지역으로 고위 평탄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600m 이상인 이 지역 대관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를 고위 평탄면이라고 합니다. 고위 평탄면은 높지만 600m 이상인데 여기는 아까 1000m도 됐어요. 그런데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랭지 농업을 하면서 예전에는 화전 농업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지형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높기 때문에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요, 여름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기도 없고 굉장히 서늘한 그런 지형입니다. 즉, 여름에도 가을과 같은 그런 기후가 나타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서늘한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평지에서 가을철에나 재배할 수 있는 배추와 무를 여름철에 수확을 함으로써 높은 수입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1은 열대하고요. Q2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채소, 즉 뭐예요?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이러한 지역이 바로 고위 평탄면입니다. Q3은요. 고랭지 농업은 고위 평탄면에서 서늘한 기후 조건을 이용해서 무, 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으로 보통 7월에서 8월 한여름이죠. 이때는 평지에서는 배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즉 고위 평탄면 이곳에서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지에서는 11월 말 김장할 때 이런 11월 말쯤이야 배추가 출하되는데 이 고위 평탄면에서는 7월 말과 8월 중순경에 배추가 출하되기 때문에 평지보다 수확 시기가 이르고 경쟁력이 있겠지요. 따라서 고소득원으로서 이 고랭지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평창군과 평지인 경기도 화성군의 무, 배추 재배 시기를 비교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